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화학과 지능형 지속가능 환경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장성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의 내용은 미래의 주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의식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의식주 중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거처로서의 어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주거에 대한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미래에 과연 우리가 살게 될 그런 주거 환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주거가 가진 어떤 의미, 장소성, 그다음에 이제 주거라는 것이 어떤 재료나 형태나 유형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지 그런 것들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연 그런 미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미래 주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삶의 방식이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는가에 따라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일단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거의 의미와 어떤 장소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주거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가진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 주거가 이제 우리의 삶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는 그 외에도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커 같은 사람에 의하면은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독일어 표현이 이제 바우엔인데 그것과 이제 존재한다는 영어의 being이 사실은 같은 어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곧 우리가 건축하고 무엇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실존 자체가 우리가 건물을 짓고 그 중에서도 주거를 짓고 만드는 것에 어떤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개론 수업을 들었을 때 피투성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피투성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독일어로는 게볼펜하이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사람이 던져졌다는 거죠. 던져진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사람이 결국은 그 세상에서 자기가 거처해야 될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말하자면 구심점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거가 기능적인 의미를 떠나서 그렇게 우리가 던져진 존재로서 세상에서 내 어떤 거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실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희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그다음에 심리적인, 정신적인, 심지어는 이제 경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활동까지를 준비하거나 그런 것들 지원받는 그런 공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주거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종류의 건물하고는 다른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아주 중심적인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추위나 더위,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침입이라든지, 예전에는 예를 들면 다른 동물로부터 이제 프로텍션을 받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런 프로텍션을 받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예를 들면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잠을 잔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생활 같은 것들을 지원받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가정을 꾸미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녀를 키우고 그다음에 노인들을 부양하고 하는 것들 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가족들을 위한 어떤 가사노동 같은 것들이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거라고 하는 것이 건물 유형으로 보면 뭐 그중에 하나의 건물을 유형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건축에서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건물의 원형, 보통 이제 영어로는 아키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런 원형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주거의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거의 어떤 그 기능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주거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성들 중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성, 그러니까 주거는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후나 이런 어떤 그런 열악한 조건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주변에 어떤 침입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 뭐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쾌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건물 안에서 우리가 쾌적성을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팩터들 중에 몇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건물 안에 우리가 공기질 같은 것들이 뭐 악화되거나 하면 그런 것들 환기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 온도 같은 것들이 맞춰져야 되고 그래서 냉난방이라든지 습도를 조절하고 통풍, 환기 같은 걸 조절해서 어떻게 하면 그 거주하는 그 거주 인원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거 같은 경우에 이제 능률성도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부엌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엌에서 주로 가사노동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조직화돼 있고 지원이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설비 같은 것들이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실내나 실외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혹시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선호도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미적인 감각 같은 것들을 뭐 인테리어를 통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의 외관에 우리가 반영한다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신미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경제성 부분인데 경제성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게 굉장히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주택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데 사실 돈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구입할 때나 아니면은 그 임대를 한다든지 실제로 유지 관리를 할 때 적은 비용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만족시켜 줘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부분은 그 주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원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카메룬이라고 하는 원시 마을에 보면은 그 불악의 어떤 생산이나 소비 그다음 사회 공동체와의 어떤 주거단지 공간 분집화 이런 분화 현상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는 어떤 촌락 불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안에 있는 공간들이 처음에는 뭐 단순 어떤 그 거주 공간으로 출발했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뭐 저장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어떤 취사를 하는 공간이 생기고 또 그 마을의 어떤 부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어떤 공간이 생기고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예식을 행하는 그런 공간들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주거로부터 출발해서 건축 공간들이 분화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떤 군락 안에서 사실은 사회적인 위계라든지 경제 활동의 모습,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표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공간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건축물에 있어서 원형으로 출발했지만 사실 거기서부터 많은 종류의 어떤 다양한 기내 건축 공간들이 분화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군집을 이루면서 그것이 이제 단지가 되고 마을이 되고 뭐 도시가 되고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그 주거라고 하는 걸 단순한 건물 하나를 딱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어떤 것들이 분화되어 나왔고 그것이 사회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하는 것들이 생겼는지 또 건축의 어떤 원형이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발전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어떤 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풍수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동양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입지시킬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건물을 이렇게 앉힐 때 아무데나 앉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 여러 가지 뭐 음양 오행설이라든지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원칙, 체계, 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풍수라고 하는 것은 장풍득수라는 말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주변이 이제 산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져 있고요. 특히 남쪽에는 이제 물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그 배산 임수 보통 그런 지형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당이라고 보통 칭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고 거기에다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서 복을 누릴 수 있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우리 조상님들이 쭉 얘기를 해오셨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풍수지리에서는 특히 산과 물, 그다음에 이제 방위, 보통 영어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방위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 택지, 그러니까 그 입지를 선택하는 그런 요소들로서 이제 소위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당연히 저희가 산에 둘러싸이고 물이 있고 한 장소가 뭐 생태적으로도 좋은 장소고 친환경적으로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유용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일종의 그 조상님들의 자연관 자체가 환경 결정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이 들어서고 주거가 들어서는 그런 장소의 어떤 특징, 물리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우리의 어떤 운이라든지 복이라든지 뭐 행복을 좌우한다고 하는 소위 환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그런 결정론적인 그런 그 철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생태학적으로는 뭐 중요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그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현대에 와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명당이라는 것이 있느냐.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이나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풍수지리적으로 좋다고 하는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에 많은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그런 원리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내의 어떤 아파트 단지나 뭐 오피스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피스텔이나 도시 내 아파트 단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입지적인 조건들을 뭐 몇 가지를 든다고 하면 제일 그 중요한 요소로 드는 것이 사실 교통 편의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지하철 역사 근처라든지 아니면 뭐 환승 역 근처라든지 이런 어떤 교통 편의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교육 여건 중에서 학군이 좋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어떤 뭐 마트가 있고 몰이 있고 아니면 뭐 병원이 가깝고 한 그런 소위 근린 생활 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도심에서는 사실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조상님들이 생각하던 그런 명당의 그런 의미하고 지금 저희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주택의 어떤 그런 입지 장소로서의 그런 의미는 많이 달라졌다. 그 큰 차이는 뭐냐면 그 풍수지리나 명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원리였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도시에서 그런 주택에 대한 어떤 명당의 의미는 실용적인 겁니다. 기능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는 바로 우리 조상님이 살던 세계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실용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대학 때 제가 이제 건축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썼을 때 마로니에 공원, 서울에 이제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로니에 공원의 장소성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장소성이라는 말을 듣고 지금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간을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건축을 만약에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하면 그 공간이라는 건 뭐 콘크리트로 만들든 벽돌로 만들든 간에 빈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건 굉장히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소를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예를 들면은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남대문 시장 같은 장소인데요. 남대문 시장에 가면 거기서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대문 시장의 어떤 맥락,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 그다음에 거기에 그 모든 어떤 자극 이런 것들이 남대문 시장을 남대문 시장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굉장히 장소성이 강한 장소입니다. 또 젊은이들 좋아하는 코엑스몰, 예? 홍대 앞에 있는 그런 거리, 아니면 뭐 가로수길 같은 데가 다 장소성 있는 거리인데 왜? 거기에는 물리적인 구조물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와서 그 어떤 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곳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환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어떤 역사가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문화적인 코드가 있다든지 했을 때 훨씬 더 강화되는 것들인데 왜 장소성을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건축에서 추구하는 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장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저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 그림은 지금 도시 내에 있는 그 고층 아파트 단지 같은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장소 아주 세련되고 아니면 그 근대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장소들이고 산속에 있는 어떤 주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맨 마지막 그림에 보시다시피 수변에 위치한 이런 예를 들면 베네치아 같은 도시라든지 이런 것이 가지는 그런 독특한 장소성 이런 것들이 저희가 주거를 만들고 주거를 유지하고 또 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결국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만드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그죠? 우리 콘크리트를 동원하고 뭐 아니면 뭐 벽돌을 써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결국 우리의 어떤 목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예전에 뭐 이렇게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많이 좀 이용하는 것들인데요. 그 호주에 가면 크리스탈 워터스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연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용을 하고 인위적인 것들 모든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뭐 그 자동차라든지 이런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그야말로 무의자연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마을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가장 생태적이고 가장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선조들이 살았듯이 아주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적인 삶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토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녹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레크레이션이나 종교 활동이 일어나고 같이 어떻게 보면 그 경작을 해서 그 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깨끗한 공기라든지 물, 토양, 음식물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생태적인 거죠.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야외 공간에서 아주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그 레크레이션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 이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원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우리가 주거를 만들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저희한테는 신락원입니다. 즉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거죠. 왜? 지금 도시 내에서 좀 우리가 좀 대한민국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런 종류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자연 친화적인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라든지 그런 장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개발이 됐고 그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귀농이라든지 기업 기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시 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주거는 뭐 이렇게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도시 내에서 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여전히 도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어떤 그런 그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 인위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이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고 뭐 여러 가지 스마트홈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이 그 현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그 스마트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자신도 이제 스마트홈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그 쾌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우리 그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뭐 그 센서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요새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들의 어떤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쾌적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집에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책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파이가 돼야 되고 뭐 유선 광통신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 인프라가 될 거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그 센서들이 환경을 감지하고 온습도도 재고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인지 미세먼지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다 재서 필요하면 뭐 환기도 시키고 채광 같은 것도 이제 가능하면 자연 채광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데일라이트 센서를 붙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이제 점점 더 많은 그 주택들이 사실은 지금 홈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홈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앞으로의 어떤 미래 주거를 생각할 때 그 새로운 트렌드로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대략적으로 우리 주거가 가지는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면 주거에 있어서는 그 잘 아시겠지만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신체 구조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뼈대가 있고 프레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장기가 있고 여러 가지 다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인체의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주택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그 주택이 그 대지 위에서 확실하게 그 자리를 잡고 서서 지탱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일종의 구조적인 프레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목조 같은 경우인데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재들이 구조 부재들이 얽혀서 그 건물 자체를 지탱할 수 있는 소위 그 하중을 지탱하고 그걸 지반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뼈대를 이제 갖추게 되고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뼈대 안에
뭐 당연히 저희가 이제 조명 시스템도 들어가야 될 거고 가스나 뭐 그 냉난방을 위한 그런 보일러도 설치를 해야 될 거고 덕트가 필요하면 덕트도 넣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니까 몸으로 치면은 우리가 장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에어컨이라든지 보일러, 급탕 배수, 그다음에 뭐 상하수관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나면 내부와 외부를 이제 마감재로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고요. 소위 이제 인테리어 영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구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건물, 특히 이제 주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그 건물로서의 주택을 만드는 그런 과정 자체는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됐던 그런 기술들의 발전에 의해서 서서히 발전되어 온 것들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이 주택 건설 기술이 특히 공동주택 건설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만들어지는 그런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거 가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예전에는 경험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런 공간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은 세계를 리드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적어도 리드하는 그런 그 나라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최근에 짓는 모든 그런 아파트에 사실은 광통신이 깔려 있거든요. 보통 이제 파이버 옵틱스라고 하는데 그 유리섬유로 되어 있는 그 라인에다가 사실 레이저를 써가지고 사실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광통신의 그런 그 기술입니다. 근데 왜 광통신망이 그 아파트마다 다 들어가 있느냐?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그 예전에는 그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였던 그런 시대에 특히 이제 정보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벌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집에서 이제 원격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의료 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도 사실은 강의실에 가지 않고 집에서 교육 콘텐츠를 소비한다든지 화상회의를 통해서 뭐 일을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위 이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분이 광통신망과 같은 소위 정보통신 그런 그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게 데이터의 고속도로가 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적으로 저희가 그 앞서 있는 그런 그 공간 축조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스마트한 그런 홈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에 해당되는 그런 통신망 같은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 여기 뭐 방청석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뭐 미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뭐 건물을 잘 아시겠지만 건물에는 저렇게 뼈대가 완성된 이후에도 그 위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에어컨 같은 걸 달게 되면 뭐 실외기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에 예를 들면 필요하면 뭐 물론 이제 그 주거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긴 하겠지만 오피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뭐 어떤 통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많이 헤비하게 들어간다고 치면 보통 이제 이중 바닥이라고 해서 뭐 영어로는 액세스 플로어라고 하는데 이중 바닥을 깔아서 그 밑으로 케이블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건물의 어떤 그런 그 건물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나 이런 자재 같은 것들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만들어지고 또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택으로서의 건물 자체도 뭐 공간 자체의 어떤 구성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종류의 설비들. 예를 들면은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건물에서 이제 이렇게 뭐 스위치를 딱 키면은 그 불이 켜지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걸 자동화시키게 된다면은 그 바깥에서 예를 들면 얼마 정도의 그 햇볕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센서 감지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소위 그 전등을 갖다가 전등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디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밝기를 조절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위 그 자연채광과 안에서 사실 인공 조명으로 만드는 그런 인공 조명을 합한 값이 결국은 어떤 조도, 그러니까 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동하게 되면 저희가 훨씬 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뭐 그 우리의 활동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 주택의 한 그런 유형인데. 그런 것들이 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들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사실은 그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형태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도 보면은 각각 사람들이 이제 생김새도 다르고 또 스타일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모던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클래식한 걸 좋아하고 뭐 또 나는 뭐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구를 선택할 때에도 다양한 종류의 그런 그 스타일이나 이런 그 생활 방식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주택 자체도 그 평면을 구성하는 평면의 형태들, 예를 들면 방이 몇 개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평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건물을 이제 밖에서 보거나 하는 부분도 이제 외관, 건물의 외관, 주택의 외관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주택에 들어갔을 때 그 내부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시각적인 공간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그 자기가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냥 자유자재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이제 건물을 짓고 실제로 한다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가서 보면 일종의 어떤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런 그 스타일들이 있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코드가 있는 겁니다. 코드, 문화 코드 같이 그런 코드들이 사실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그 외관의 여러 가지 특징들, 뭐 창문의 형태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비례 관계라든지, 뭐 지붕의 형태 이런 것들을 그 형태적인 측면에서 결정짓는 게 다양한 어떤 룰들이 사실 존재해서 그런 룰들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생물체로 보면 DNA가 있어가지고 DNA가 뭐 돌연변이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어떤 일정한 어떤 그 패턴으로 계속 유지가 되듯이 사실 건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다 달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보면 어떤 계보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계보에 따라서 그 스타일들이 정해지고 그 스타일에 따라서 또 건축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사는 어떤 일반적인 사회하고 동일한 모습. 그러니까 건물은 물론 물질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객체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는 모습 자체가 사실 사람들의 사회와 너무 닮아 있다. 왜? 결국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이 있고 스타일이 있듯이 건물도 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인 인테리어적인 그런 측면, 그다음 외부에서 외관 이런 것들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생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코드가 있고 DNA가 있듯이 일종의 건물도 DNA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유럽을 가서 여행을 한다든지 우리나라 볼 때 저 건물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유형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형태나 이런 부분도 그냥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코드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외에도 이제 주거가 가지는 어떤 그런 형태나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재료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적조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벽돌이나 뭐 블록 같은 것을 이제 쌓아서 건물을 만드는 건데 조적조가 있고 그다음에 경량 스틸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벼운 어떤 스틸, 그러니까 철제를 가지고 이제 그 뼈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건물을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로 된 건물들도 있고 목조, 나무로 만든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료가 가지는 어떤 재료가 가진 특성과 건물의 어떤 특성이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재료가 달라지면 그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비용 같은 것도 달라질 수 있고요. 내구성, 그러니까 그 재료가 특별히 얼마나 구조적으로 강한가. 근데 잘 아시겠지만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땅 위에 서야 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특징은 주택이 가지고 있는 하중 자체를 집안으로 전달해서 그 지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횡하중, 보통 횡하중이라고 하는 건 보통 지진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그 바람, 태풍이나 이렇게 불었을 때 그걸 저항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횡하중이라고 하는 이유는 건물의 횡적으로 가로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견뎌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또 얼마나 그것이 견딜 수 있겠나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목조 같은 경우는 화재에 취약하고요. 그러나 목조는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해로운 물질들 같은 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목조가 가진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미려하고 외관이 아름답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벽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벽돌은 또 아까 말씀드린 횡하중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바람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지진이 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취약한 게 이제 벽돌로 만든 건물이고 콘크리트는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콘크리트는 조금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열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콘크리트로 건물이 가진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콘크리트는 이제 액체 상태로서 굳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뼈대가 되는 이제 철골 같은 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재료가 가지는 다양한 특징들 때문에 저희가 그 재료의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내구성, 그다음에 어떤 뭐 운영이나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이제 봐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외관 측면에서 보면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조적조를 선호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콘크리트 건물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가 가지는 이런 그 특징들도 저희가 주택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아까 그 스타일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듯이 뭐 조지안 스타일이라든지 뭐 퀸앤 스타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서양의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서양 역사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그런 분류에 따라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소위 말해서 스타일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그 스타일은 그 외관상에서 특별히 보면 이제 지붕의 스타일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그 건물을 만드는 재료, 그다음에 이제 그 창문의 형태라든지 창문이 얼마나 어떤 간격으로 배치가 된다든지 그런 모든 시각적인 그 요소들이 그 스타일을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한번 그게 그 성립이 되고 나면 그 스타일의 어떤 변종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특정한 스타일이 유지되면서 계속 반복돼서 내려온다 하는 측면에서 마치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어떤 가계도를 볼 때 어떤 특정한 가문에서 뭐 예를 들면 그 쭉 그렇게 그 가문의 특징들이 이어져 내려오듯이 또 스타일들도 그렇게 전수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 가보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외국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런던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베를린을 간다든지 하면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독특한 주택의 스타일들이 남아 있고 그 스타일들은 그 특정한 시기나 문화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내려온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역사, 건축사라든지 문화사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고딕 스타일이 어떻고 로마네스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네스크나 고딕이라든지 물론 고딕 시대의 어떤 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시대의 어떤 주택이나 이런 것 부분들도 그 시대의 어떤 그 가능했던 재료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의 어떤 믿음, 문화, 그다음에 신념, 상징 이런 코드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 특히 주택을 한번 잘 연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그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들을 잘 저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코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 미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 건축물, 특히 미래 주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그 토픽이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에 대한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는 이제 건축인으로서 미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어떤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나 행동 같은 것들을 담는 하나의 컨테이너, 용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이라든지 삶의 어떤 그 특성들 아니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의 그 주택의 유형이나 주택의 모습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 지금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X축은 뭐냐면 이제 다양한 영역들, 예를 들면은 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메디칼 쪽,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새롭게 일어날 그런 상황들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는 건 이제 우주 기술, 항공 기술인데, 자, 저희가 앞으로, 그러니까 Y축은 또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시점상, 그러니까 저희 현재는 저희가 2017년이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 2030년 이후까지도 좀 표에 나와 있긴 한데, 저 표는 뭘 나타내고 있냐면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들을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우주 항공 쪽의 그런 영역에서 보면 한 2030년 정도 되면 사람이 이제 화성에 가서 정착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 간다고 하면은 뭐냐? 화성에 당장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화성에다 이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화성이라고 하는 조건은 사실 지구와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화성에다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그거는 지구상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지어오던 그런 종류의 주택은 아닐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종류의 어떤 주택을 만들어내야 될 거고 당연히 그것은 미래 주거의 한 부분이 될 겁니다. 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2020년 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마트 로봇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봇 분야에서 스마트 로봇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도 사실 로봇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특히 로봇 강국이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 로봇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한 2020년 정도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로봇들이 사실 개발이 돼서 집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로봇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던 많은 종류의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설거지를 한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노인들 돌본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사실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 주택의 어떤 그런 구조라든지 아니면 주택에 들어간 설비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도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봇이 애완동물은 이미 많은 집에 들어와 있지만 애완동물 말고 이제 로봇이 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택이라는 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미래 주택을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미래 어떤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될 거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LG 경제연구원에서 그 조사를 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적인 그런 측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몇 가지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의미에 대한 부분들, 개인화, 실용주의.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중심성.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동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중요한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의 첫 번째로 꼽히는 어떤 중요한 그런 선호도를 가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저희가 건강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 건강이나 이제 아름다움 같은 것들, 그 몸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데 저희 주택 자체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 단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택이 되어야 된다. 뭐 건강 증진에 대한 것들은 뭐 실내 공기질 같은 것들을 향상시키고 저희가 이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부분들도 중요할 거고요. 그걸 포함해서 만약에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우리가 운동을 필요로 한다.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이나 뭐 이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단순히 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다른 사람하고 자전거 레이싱을 하는 것, 게임을 즐기듯이 그렇게 하는 걸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새로운 종류의 어떤 그런 그 주택의 어떤 그 컴포넌트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미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가 그냥 뭐 정신없이 살아오긴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하다 보니 그 일과 어떤 삶의 그 불균형 같은 것들을 해소를 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레저라든지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책으로 나올 거고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선호,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에 점점 더 몰두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가치 같은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소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부부, 그다음에 노후 생활 같은데 전부 그런 어떤 개인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주택이라는 것이 당연히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공간이니까 뭐 공동의 삶의 터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위 그런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라든지 선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택이 개별적으로 맞춰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용주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뭐 그런 남녀 간의 어떤 성 역할들이 있어가지고 뭐 아내는 이래서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남편은 나가서 밖에서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이득 혹은 실제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자들도 예를 들면 집안에서 가사를 다 돕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자체도 실용적인 공간으로 변화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사 작업 같은 것들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주택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 중심, 자기 자신 어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가족 구성원들을 일차적으로 챙기는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주로 이제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지원하는 그런 주택들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저희가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소셜 네트워크 같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어떤 자기 아이덴티티를 소위 이제 추구하는 그런 디지털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 안에서 뭐 당연히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그런 걸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집 안에서 예를 들면 여러 인터페이스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내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소셜 네트워크에 접근해서 뭘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냥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거기에 디지털 공간이 같이 융합되는 그런 형식의 어떤 그런 주택 개념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스마트폰 같은 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뭐 사실 필요로 하는 뭐 앱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폰과 과연 주택에서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설비나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긴 한데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뭐 조명을 컨트롤한다든지 뭐 TV를 켜고 아니면 뭐 에어컨을 돌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건물,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를
예를 들어 이동해서 이제 내가 살지 않았던 다른 장소에다 건물을 옮겨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동성이 보장되는 종류의 그런 주택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였지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는 것 자체가 주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어떤 다양한 영역의 어떤 주택의 새로운 흐름들을 사실은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의 조사의 결과에 의거한 거긴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연구하고 미래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잘 연구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주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미래 주택을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신소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에 필요한 신소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주택에 대해서 큰 그 트렌드 중에 이제 스마트 홈과 뭐 그린 홈 이런 두 가지 어떤 큰 트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약간은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약간은 서로 다른 종류의 어떤 미래 주택의 어떤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사실은 필요로 하는 재료도 사실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환경적인 그냥 그린홈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그게 얼마나 사람들의 건강 같은 것들에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재료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친환경적인 재료가 하면 뭐 목재라든지 황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장 전통적인 친환경 재료지만 그 외에도 지금 사실 많은 부분의 어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재료들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유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구를 접합하는 그런 뭐 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해한 가스를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나 재료들을 개발을 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건강한 주택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아마 뭐 세라믹 재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합성한 재료라도 그것이 인체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나 유해성이 가장 최소화된 그런 종류의 재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되게 건물의 어떤 구조나 뼈대를 만드는 재료라기보다는 이제 마감 재료, 아니면 이제 가구를 만드는 재료 이런 것들이 다 친환경 재료로 다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소위 건물의 어떤 그린홈을 위한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스마트홈은 어떻게 하는가? 스마트홈에 필요한 재료는 또 좀 다릅니다.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지능 같은 것들이 구현된 그런 종류의 어떤 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그런 스마트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뭐 센서라든지, 그죠? 아니면 통신을 위한 인프라 이런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밖에 다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건축 자재에 아예 들어가 버리는 그런 종류의 어떤 자재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몇 가지 사례를 예를 들면은 이제 셀프 힐링 콘크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치료형 콘크리트. 그건 뭐냐면은 콘크리트 안에 우리 보통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들 때 그 안에 이제 작은 캡슐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그 캡슐에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해서 액체 상태 시멘트가 들어가 있는 캡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넣게 되면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균열이 가든가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캡슐이 깨집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캡슐에 있는 액체가 흘러나와서 상처를 메꾸는 셀프 힐링 콘크리트인데 그런 것들은 이미 개발이 됐고 또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다음에 하루에 운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소위 압력 센서라는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바닥 패널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홈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뭐 어떤 특정한 물질, 콘크리트나 아니면 뭐 합성판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소위 정보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센서라든지 통신기기들 뭐 이런 것들이 아예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류의 재료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제가 스마트홈을 만들 때 외견상으로 보면 그냥 어떤 차이가 없지만 다 뭐 벽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천장 이런 재료 안에 그 스마트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마이크로폰으로 해서 뭐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바닥에 누가 넘어졌을 때 그걸 감지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그 미래의 어떤 저희가 주거를 생각할 때 특히 지능형 주거, 스마트홈에 있어서는 새로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될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방화나 내화 구조를 가지는 그런 건물들이 사실 방화라는 건 이제 건물에 불이 나거나 이런 걸 막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차단하고 이런 부분이라 그런 이제 방화나 내화 재료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구조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새로운 구조 재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감당하는 재료라고 하는 거는 뭐 벽돌과 같은 조적 구조든지 아니면 뭐 철골 같은 것들, 뭐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쓰일 거고, 다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합성 재료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체가 돼서 훨씬 더 가볍고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구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 같은 것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스마트홈과 관련되어 있는 미래 뭐 스마트홈만이 아니라 그린홈과 스마트홈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 측면에서 어떤 발전 방향 혹은 발전 트렌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스마트홈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홈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는데 그 스마트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 우리가 이제 그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고 또 지금 많은 기술 개발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현재 그 국내외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이 돼서 우리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게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각 아파트 단지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홈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이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퇴근하셔가지고 주차장에 내려가면 그걸 이미 알고 뭐 알려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주택 안에서 그 필요하면은 그 동이나 아니면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직접 화상통화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모드 제어를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외출 모드였을 때 아니면 뭐 장기간 집을 비울 때 그 모드를 제어시키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각종 그 설비라든지 장치 같은 것들이 온오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유지를 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기능들 중에 하나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동 같은 게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집안에서도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있는 자리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로봇을 내가 불러서 로봇이 와가지고 뭐 음식을 갖다 날라준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시중을 든다든지 하는 것들도 이미 부분적으로는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그 보통 이제 그 다양한 종류의 인터페이스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리모컨을 써서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예를 들어 불을 켠다든지 끈다든지 하는 것들도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아니면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문을 열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종류의 내가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죠? 아니면 뭐 월패드라고 해서 벽에 붙어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통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스마트홈에 알려줄 수 있고 그것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터페이스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역시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인데 아주 먼 미래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 지금도 연구되고 있는데 우리의 그 뇌파, 브레인 웨이브라고 해서 뇌파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그냥 어떤 걸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을 끄고 싶다 그러면 내가 눈을 감고 불을 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동 불이 꺼지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단계가 되면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나 뭐 이런 그런 것들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생각만 하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그 연구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휠체어에 타 있는 뭐 거의 전신불수 이런 사람들이 그 휠체어를 전후좌우로 움직여가지고 뇌파만 이용을 해서 생각만 해가지고 그런 실험은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되면 진짜 스마트홈은 정말 내가 내 기분이나 아니면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바로 알아차리고 뇌파를 통해서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정도까지 진행할 건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실험들은 많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스마트홈이 지금 현재 적용되어지고 있는 실제 그런 그 시스템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좀 밖에 나갔을 때 가스 밸브가 열려 있으면 그걸 알고 뭐 원격으로 차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하고 있고, 그 집안에 예를 들면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기기들 같은 것들을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랩탑이나 뭐 노트북 이런 걸 통해서 뭐 제어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그 실제로 건물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냉난방 설비라든지 조명 설비 이런 부분, 환기 설비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맞춰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컴퓨터가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을 최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이제 인공지능 같은 기법들이 활용이 돼서 사람들이 사실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 안에 있는 환경을 미시기후, 실내 미시기후를 최적으로 맞춰주는 부분들 같은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구현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스마트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적용이 될 부분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천천히 더 들어올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하게 진화되어 있어서 스마트 체어라든지 스마트 침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내가 지금 침대에 눕기만 하면 지금 수면 상태나 이런 것도 모니터링이 되고 뭐 체온이나 맥박 같은 거 자동으로 재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특히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그런 스마트 침대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화장실 같은 데서 내가 변기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그 변기에 앉아서 내가 배변 행위를 하면 그걸 통해서 건강 상태 측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변기가 이미 개발이 돼서 우리가 왜냐하면 매일마다 이제 어떤 그런 생리적인 그런 요구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우리가 뭘 체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건강 체크가 매일매일 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좀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식으로 지금 그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시간적으로는 더딘다고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이제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홈에 관련된 서비스 시스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건 인터넷이에요, 사실. 인터넷에서 적당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종류의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기업에서 개발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설치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주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될 것인가가 이제 이 강의의 큰 목표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인지 또 주거라는 것이 재료 측면이나 형태적인 측면, 유형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그 소위 분화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래의 어떤 그 주거를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미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또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는 것들을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예측 트렌드와 또 한국에서 조사된 그런 어떤 미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그 트렌드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의 어떤 그런 특성들, 그다음 기능, 그다음에 유형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주거라고 하는 걸 유형의 건물이 어떻게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하는 부분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미래 주거를 이해하고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초적인 이해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